핵심 이론 공부, 기체의 성질과 변화. 우선 첫 번째로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기체 분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가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 그냥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 정도만 숙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파트는 여기에서부터죠. 기체 상태의 법칙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문제 푸는 방법까지 익혀 두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이제 규정한 법칙이에요. 공식으로 우리가 써보면 PV는 K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K 값이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constant. 그럼 이 상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계속 찍혀야 된다고 보면 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의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거기서 변하지 않는 수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샤를의 법칙은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와 온도가 서로 비례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이것도 식으로 규정을 하면 T분의 V는 K, 여기서 K도 똑같이 상수겠죠. 그럼 풀어서 한번 써보면 자, T분의 V가 예를 들어서 100입니다. 그러면 항상 동일한 숫자를 유지를 하려면 V 값이 커지면 T 값도 커져야 이 값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반면에 V 값이 볼륨이 낮아지면 온도도 낮아져야 같은 수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법칙을 합친 것을 우리가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은 일정량의 기체가 최적, 압력, 그리고 절대 온도에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은 이 보일-샤를의 법칙의 결국 최종 결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의 상태를 이제 이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인데 이 개념이 중요한 것보다 이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P는 이제 프레셔, 압력이고 V는 부피, 볼륨이고 N은 몰수입니다. 그리고 R은 기체상수인데 0.082 atm 곱하기 리터 퍼 몰 곱하기 K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기체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겠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몰수는 기체마다 해당되는 몰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예를 들어서 32g이 있다고 치면 얘는 몇 몰이냐 계산을 해보면 메테인은 분자량이 12 플러스 1 곱하기 4 하면 16g 퍼 몰이잖아요. 즉 1몰당 16g입니다. 그럼 32g은 2몰이겠죠. 그럼 이 n값으로 들어가는 몰수가 메테인 32g은 n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몰수 그리고 이제 기체 상수는 주어지니까 고정이겠죠. 그랬을 때 온도가 몇 도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자 중에 하나만 배제하고 나머지를 이제 제시를 해준 후에 그 값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이따 문제 풀 때 할 텐데 반드시
개념을 숙지하시고 문제 푸는 것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돌턴의 분압 법칙인데요. 압력이 전체 압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각 성분의 분압의 합과 같다라는 개념인데 개념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압력을 우리가 구해서 다 더하는 형식으로 전체 P값을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 속도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계산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체 확산 속도는 이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얘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헨리의 법칙인데요. 얘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얘는 개념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은 압력에 비례하지만 부피는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얘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강이.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있죠. 자, 그런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어떤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공기 중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산소가 공기 중에 포화점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이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의 산소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산소가 이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물로 녹아 들어간다. 반대로 물 속에서 어떤 식물이나 조류들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물 속에서도 산소가 이제 많아지면 물 속에서도 산소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다시 공기로 나간다.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이렇게 물에 잘 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지 않는 물질들이 잘 적용되는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기체, 메테인이나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고 이제 이온 성분으로 해리가 잘 되는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은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겠죠. 네. 요건 헨리 법칙이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것과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이제 식으로 나오면 예시로 나오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인데요. 수용성 물에 잘 녹는 기체인데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치환이라는 걸 합니다. 그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사이트 하나에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방치환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가 가벼운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병의 상부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를 이제 포집을 할 때는 하방시환으로 해서 이제 병을 똑바로 놓고 이 기체를 내려 보내도 결국에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하방에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상치환은 뭐 산소나 수소, 질소 기체처럼 이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포집을 할 때 그림과 같은 형태로 물 속에서 이제 기체를 모으는 그런 방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101.325kPa 이제 압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부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가스의 압력이 있고 여기 이제 부피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V는 P-V-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101.325 kPa 곱하기
부피가 22.4지요. 리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202. 이게 2배잖아요. 650 곱하기 x 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냥 2배이기 때문에 요게 2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반으로 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11.2리터가 됩니다. 2번입니다. 보면 보일의 법칙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보일의 법칙은 P, V는 K, 이게 컨스탄트라고 했죠. 일정한 상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는 것이 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자, 20도씨 조건이 지금 온도, 압력, 부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왔고 두 번째 조건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주어질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표준 상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입니다. 그것일 때 이제 V가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일-샤르르 법칙을 적용하면 P1 V1을 T1으로 나눈 값이 P2 V2를 T2로 나눈 값으로 같은데 여기서 온도가 이제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73을 더해서 바꾸면 되죠. 순서대로 넣어보면 자 0.5 atm 곱하기 10 리터죠. 그리고 분모는 20도씨에 273 더하면 293 켈빈입니다. 는 0도씨니까 273이죠. 분의 1 atm 곱하기 x. 그러면 x만 남기고 얘를 이항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곱하면 되죠. 그러면 273 켈빈을 1 atm으로 나눈 값을 그대로 293 켈빈 0.5 atm 곱하기 10 리터가 x 리터가 되겠죠. 그럼 단위가 kk atm 없어지면 이거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273 곱하기 가로 열고 0.5 곱하기 10 가로 하나 더 넣을게요. 네, 괄호 닫고 나누기 293 괄호 닫으면 4.65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X리터가 4.66리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2번이겠죠. 4번입니다. 어떤 비전해질 3g을 물에 녹였대요. 그랬더니 이제 물은 1리터, 삼투압을 측정했더니 27도씨에서 1기압이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은 얼마냐?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PV는 nRT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분자량이잖아요. 즉, 이 몰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몰수만 남기고 이항하면 RT분의 P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값을 하나씩 대입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프레셔 압력은 1기압이잖아요. 네, 1 atm 곱하기 부피는 얼마입니까? 1리터죠. 1리터분의 자, R 값은 고정입니다. 기체상수 0.082 atm 곱하기 리터 per 몰 K 곱하기 K 곱하기 그리고 이제 T 값은 27도니까 27 플러스 273 하면 300이잖아요. 네. 곱하기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고, 공이 안 들어가네요. 네. 그럼 얘를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분자는 1이죠. 네. 1 나누기 가로 열고 0.082 곱하기 300 하면 네, n 값이
0.040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몰수라는 것이 결국 n을 계산을 할 때 이제 분자량 분의 해당 물질의 질량으로 몰수가 규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질량은 지금 3g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x가 0.0406이다. 네, 그러면 얘를 x와 스위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3 나누기 0.0406 하면 73.9 g per 몰이 나오죠. 분자량이. 네. 그러면 73.89.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산소 분자의 확산 속도는 수소 분자의 확산 속도의 얼마인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우선 분자잖아요. 네. 산소 분자는 분자량이 이제 32이고요. 32g per 몰이고요. 수소 분자는 2g per 몰이잖아요. 네. 요걸 가지고 그 그레이엄 기체 확산 속도 법칙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V2분의 V1는 루트 M1분의 M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이제 산소로 누구를 수소로 하는지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V1을 이제 수소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수소고요. 얘가 이제 산소죠. 자, 이렇게 하면 M1과 M2를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M1은 이제 수소의 분자량이니까 2g이고요. M2는 산소의 분자량이니까 32g 하면 그램 16 하면 루트 16은 4입니다. 즉 V 수소 대 V 산소는 4고 얘를 기준으로 산소의 확산 속도가 이제 수소의 확산 속도에 얼마냐는 걸 풀어야 되니까 얘를 정량적으로 좀 표현을 바꿀게요. 무슨 얘기냐면 V 수소가 결국에 4 곱하기 V 산소고 기준이 얘니까 V 산소 남기면 4분의 1 곱하기 V 수소가 되죠. 그래서 산소의 확산 속도는 4분의 1 수소 확산 속도와 같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NaCl은 이온성 결합이라 나트륨, 염소 해서 해리가 되게 잘 되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용이 되기 전에 미리 물속에 녹으니까 적용이 잘 안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7번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상방치환 포집. 상방치환은 가벼운 기체라고 했잖아요. 뭐보다? 공기. 그럼 공기의 분압을 우리가 이제 그 대상 기체별로 알고 계셔야 분자량을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자 O2, 질소는 N2.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부피비로 약 21% 정도 있고 질소는 부피비로 78.9%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원자량을 그러니까 분자량을 곱하면 32g이고 얘는 28g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공기의 그 이제 부피에 해당하는 무게가 몰당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28. 대충 8g per 몰 정도의 부피별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가벼운 물질을 상방치환으로 포집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공기 분자량 대충 28g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그럼 딱 봐도 산소 2개면 무조건 이거보다는 무겁잖아요. 근데 얘는 17이잖아요. 17.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상방치환으로 포집이 가능하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10, 액체와 고체의 성질과 변화. 이 파트는 액체와 고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성질과 변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체 같은 경우 이제 기체와 함께 이걸 이제 우리가 유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한 그 모양이 없고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하고요. 특히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느린 병진 운동과 회전, 진동 운동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덩어리째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병진 운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우리가 가열을 하면 물질 내부의 증기압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지는 값이 대기압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열하면 할수록 증기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상승하는 어떤 특정 점이 대기압보다 커지는 점을 우리는 보통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죠.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증발과 증기압, 대기압 이 세 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지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체 1g, 액체 1g으로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이제 물로 녹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질의 열의 특성입니다. 우선 연용량이라고 하면 단위를 봤을 때 도씨가 이제 분모이고 킬로칼로리가 분자잖아요. 그러면 1도씨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몇이냐? 즉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하고 비열은 여기에 이제 무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열은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세 번째로 현열과 이제 자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현열은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0도씨도 물이 있겠죠. 그리고 100도씨도 물이 있습니다. 근데 0도씨 아래로 이제 얼음이 있고 100도씨 위로 이제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0도씨 이하로 0도씨가 되던 마이너스 10도씨가 되던 마이너스 30도씨가 되던 얼음은 얼음이잖아요. 근데 온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의 형태는 같은데 상의 변화는 없는데 온도만 변화가 될 때 필요한 그런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고 자멸은 0도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음과 물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같은 온도인데 얼음을 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 또는 100도씨에서도 물과 수증기가 같이 있을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온도는 100도지만 물이 수증기로 될 때 필요한 열량,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자멸이라고 한다. 이걸 조금 좀 유식한 말로 상태 변화를 이끄는 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러니까 물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면 0도씨 이하에서 온도가 상승하지만 얼음이고, 자, 요 단계에서 이제 상태 변화가 이끄는 자멸로 인해서 얼음이 물이 되고, 자, 3단계에서 다시 현열 단계, 여기서는 물이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끓어오르죠. 그리고 나서 4단계에서는 이제 그 자멸 상태로 물이 수증기가 되고, 네, 그리고 수증기가 된 이후에는 계속 끓어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표는 그 위에 있는 그림을 좀 정리해서 좀 보기 쉽게 나타낸 거거든요. 융해열이나 현열이나 또는 이 기활 같은 경우에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나와요. 총 열량이 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0도씨 얼음 1g,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킨 데 필요한 열량. 얘는 현열하고 자멸이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선 자 0도씨 얼음 1g을
0도씨 물 1g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열과, 그리고 나서 이제 0도씨 물 1g을 100도씨 물 1g으로 바꾸기 위한 열량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도씨 물 1g을 100도씨 수증기 1g으로 바꾸기 위한 열량, 이 세 개를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얼음의 융해열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원래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데 g으로 나와 있으니까 1000씩 다운그레이드 해서 80 칼로리 퍼 g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물 1g이니까 약분하면 요거의 값은 처음이 이제 80입니다. 80 칼로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온도 변화가 100도니까 1g의 물을 이제 온도를 끌어올리는데 1칼로리 퍼 그램 곱하기 도씨인데, 얘가 요건 이제 물의 비열 값이잖아요. 온도 변화가 몇 도씨가 되냐면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 100 곱하기 이렇게 하면 그냥 100칼로리잖아요. 그쵸? 100칼로리가 되고, 마지막은 이제 물의 기화열 같은 경우에 1g이니까 이제 기화열은 아까 굉장히 열량이 컸습니다.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데 얘도 킬로 빼고 그냥 539 칼로리가 되겠죠. 1g이니까 요거 3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3개 더해 보면 80 더하기 100 더하기 539, 그럼 71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번입니다. 7.40g의 물을 29도씨에서 46도씨로 온도를 높이고자 할 때 필요한 열은 몇 줄인가? 여기서 이제 줄로 나왔잖아요. 줄로 나와서 아마 비열도 이제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계산해서 구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선 7.40g 곱하기 물의 비열이 여기 주어졌죠. 4.184 줄 퍼 그램 곱하기 도씨. 그 다음에 온도 변화 46 빼기 29도입니다. 도씨 하면 잘 안 써지는데,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7.4 곱하기 4.184 곱하기 괄호 열고 46 빼기 29 하면 52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526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500ml의 물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은 얼마인가? 물의 증발열은 40.6kJ per 몰이다. 지금 단위가 이제 몰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500ml의 물이 몇 몰인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은 밀도가 1이잖아요. 1g per ml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500ml를 곱하면 약분돼서 500g이 됩니다. 그럼 500g을 기준으로 물이 몇 몰인지 찾으면 물은 화학식이 H2O, 즉 18g per 몰입니다. 그러면 18g일 때 1몰이면 500g일 때 X몰 해서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500을 18로 나누면 이게 X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해보면 500 나누기 18 하면 27.8 정도 나오네요. 그럼 몰수는 27.8몰이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27.8몰
곱하기 증발열이 40.6 kJ/mol 하면 단위약분되고 요거 두 개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답이 1128kJ이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1 용액과 용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그냥 다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액은 두 가지 물질이 섞여서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섞였을 때 용매, 용질, 그리고 용액, 여긴 지금 이제 따로 표현 안 되는데 용액,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는 이제 녹이는 물질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물이 용매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질은 양이 적은 녹는 물질, 그것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 물이 용매고 소금이 용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체와 액체가 섞였을 때고, 만약에 액체와 액체가 섞였을 때는 적은 게 용질이고 많은 게 용매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액은 이제 물질이 어떻게 얼마나 녹아 있는지에 따라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 용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포화 용액은 이제 녹을 만큼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예를 들어 설탕을 물에 녹여서 굉장히 달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설탕을 녹일 수 없는 그 맥시멈 지점, 그때를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불포화 용액은 반대로 이제 용질이 좀 적게 녹아 들어가서 포화까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과포화 용액은 너무 많이 녹여서 결국에는 물에 녹지 못하고 그 대상 용질이 석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이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 우선 용해도의 개념을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용해될 수 있는 최대 용질의 그람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매 그람 수, 용질의 그람 수 곱하기 100,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 자체를 이제 설명하는 거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용해도 곡선인데, 이게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잖아요. 이게 이제 곡선이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A와 B와 C 지점에 따라서 포화 상태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A 지점을 우리가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이 A 지점은 이 용해도 곡선상에서 보면, 네, 이 용해도 곡선을 따라서 물질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요만큼의 용해도에 해당하는 그런 용질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출되겠죠. 그래서 과포화 상태인 겁니다. 반면에 C 지점은, 자, 온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이만큼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요만큼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거 다 지우고, 네. 얘는 지금 이만큼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만큼 더 높은 용해도까지 녹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지점을 불포화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일정한 1번입니다. 일정한 온도 및 압력하에서 용질이 용매의 용해도 이하로 용해된 용액, 불포화 용액. 답은 2번이고요. 2번 용해도의 정의,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개념을 암기를 꼭 해두세요. 답은 4번이고요. 3번입니다. 어떤 물질 포화 용액 120g 속에 40g의 용질이 녹아 있다. 그러면 용액이 용매 플러스 용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화 용액이 120g이라고 했는데 용매를 x로 놓으면 용질이 40일 때 이항하면 x는 80g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것을 용해도의 개념으로 풀어서
이제 이 물질의 용해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용매 80g 대 용질 40g이었는데 용해도는, 그럼 이 물질의 용해도의 기준은 용매가 이제 100g일 때잖아요. 그때 용질이 몇 g이냐, 결국 x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비례식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80x는 40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거 이항하면 8분의 4 하면 1, 2, 50 하면 50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20도씨에서 포화 소금물 60g 속에 소금이 100g 녹아 있다. 이게 용액이고 이게 용질이잖아요. 그러면 용매는 몇입니까? 용매는 물이 50g이겠죠. 그럼 이 기준으로 위의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 용매 50g 대 소금물 10g은 결국에 물 100g 대 x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제 밑에 계산식에서 주어진 것처럼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풀어보면 50대 10이면 100일 땐 2배니까 20g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